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유일한경제TV입니다. 오늘은 그 운용산업의 그 혁신을 주제로, 네, 크랩테크놀로지의 김영식 대표와 한번 그 재미있고 또 알차고 또 우리 삶에 유익한 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얘기들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요새 크랩테크놀로지 뭐 AI 금융 스타트업, 그러니까 딱 제가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는데 네. 소개하고 그러는데 아시는 분도 아실 거고, 요새 크랩테크놀로지스의 그 가장 뭐 최근 화두라고 해야 되나? 이슈가 뭐예요?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AI ETF 기반의 뭐 금융 상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화두는 저희 내부적인 화두는 이제 뭐 이제 기존에 이제 출시됐던 ETF들 뭐 이제 1년이 좀 지났습니다. 이제 5월 21일이 이제 1년이었었고 1년 좀 지났고 뭐 또 새 ETF들도 준비하고 있고요. 예, 뭐 이렇게 좀 뭐 기존 ETF들 이제 세일즈 마케팅 아니면 새로운 ETF 개발 이런 부분에 좀 힘쓰고 있습니다. 1년 그 크래프트 1년 수익률은 어떻게 나왔어요? QRF 여기가 이제 두 개, 세 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1년 된 ETF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절대 사실 제가 지금 절대 수익률은 기억을 못하고 항상 이제 S&P 지수 대비로만 기억을 하다 보니까 이제 S&P 500 지수 대비로는 뭐 12% 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도 뭐 완전히 뭐 그냥 걷더니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더 좋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 이제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어떤 저 알파라는 게 결국은 그 변동폭에서 또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하루에 거의 안 움직이면 알파 내기도 힘들어요. 뭐 애초에 움직임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어떤 알파의 크기 차원에서는 도움을 많이 어떻게 보면 저희는 요 코로나 때문에 좀 더 이제 초과 수익이 더 많이 났던 케이스였고요. 그러니까 12%포인트. 네. 오, 그러면 1200bp? 그쵸. 예. 를 다 보수 빼고. 네. 보수 빼야죠. 예. 와, 어마어마하네요. 1200bp를 아웃퍼폼한다 1년 동안에. 네. 그게 이제 대한민국 AI ETF QRFT고 지금 나이스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이제 1년 이제 1개월째 되는 거네요, 그죠? 네, 1년 1개월 조금 안 됐죠. 야, 아주 참 대단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 AI가 운용산업의 혁신을 과연 가져올 수 있는가, 주도할 수 있는가, 주도할 수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저도 참 이것 때문에 요새 좀 머리가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좀 지끈지끈거려요. 네. 왜냐면은 동학개미운동이다 해가지고 고객 예탁금은 작년 말 대비 6월 3일 현재 28조 원에서 44조 원으로 그러니까 16조 원 늘었어요. 네.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보자고 우리가. 네네. 복잡하게 얘기하면 또 이제 머리 복잡해지지. 머리가 네. 아프니까. 근데 같은 기간에 주식격 수익증권은 88조 원에서 76조 6천억으로 약 12조 원 줄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가운데 이제 코로나19가 있어서 동학개미운동이 이제 가열차게 전개됐다는 것도 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동학개미운동이 엄청나게 뭐 지금 활발해서 증시 주변 자금이 뭐 110조다 120조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네. 정작 펀드 시장에서는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운용산업의 전반적인 위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개인이 주식을 직접 투자한다? 근데 그 자금도 엄청나고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개미가 직접 시장에 들어온다? 저는 아찔해요. 네. 그래서 아주 전문가들, 또 전문가 회사한테 돈을 맡기고 어느 정도 이제 보수를 주고, 네. 그게 참 바람직할 텐데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운용산업의 위기, 어떻게 그런 게 좀 느껴지세요? 어떻습니까?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실 느끼는 부분은 없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통계를 보니까 사실 이제 뭐 뮤추얼 펀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추세가 이제 뭐 생긴 지는 이제 2000년대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봐도 글로벌 봐도
이제 액티브 그 뮤추얼 펀드에서 패시브 시장으로 이렇게 자금 큰 이동이 일어난 지가 벌써 뭐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은 예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다만 이제 요즘에 나오는 어떤 뭐 말씀하시는 통합 운동 이런 부분을 보면은 미국 쪽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미국 쪽도 이제 기관 자금은 매도. 그리고 이제 일종의 리테일 자금, 그 개인들은 매수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미국도?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원래 기관 시장인데. 미국이 개인 시장이 이제 뭐 기관 시장 80%죠. 근데 이제 보면은 기존의 펀드들은 뭐 펀드가 이제 판다는 거는 이제 환매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 기관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고 있고요. 자금이 빠지니까.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그냥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뭐 펀드에서 돈을 빼서 뭐 증시에서 내가 직접 한다 이런 분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펀드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수익이 만족이 안 되셨겠죠. 뭐 급락하고 하니까 이제 뭐 빼셨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직접적인 개인들은 뭐 워낙 지금 이제 금리도 너무 낮고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수익을 계속 이제 추구하는 개인들이 당연히 뭔가 추구를 하시잖아요. 뭐 코인도 그랬고 뭐 계속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맞아요. 이 가격 매트가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금이 급격하게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동학 농민운도 뭐 막 국내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뭐 나름 뭐 동의하고. 근데 사실은 이제 운용사가 어떤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매력적인 상품들을 계속 내놓고 또 아주 우수한 운용 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이렇게 개발하고 이끌어 왔으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기관 시장인데 개인들이 개인 시장이 이렇게 커질 그런 좀 여지는 적을 거 아니냐.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운용 산업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펀드 매니저들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거든요. 실망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로 꼽는 것들이 이제 오늘의 주제.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혁신, 뭐 여기저기서 혁신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지만, 그래서 뭐 혁신에 성공한 기업들이 뭐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그러지 못한 기업들이 도태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여의도 주변에 있는 이 운용사들도 역시 그런 좀 뭐랄까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개인들이 이제 운용사의 어떤 펀드 그러면 매력을 못 느끼거든요. 왜 해 그거? 저 펀드 매니저는 뭐 좀 심하게 말하면 실력이 얼마나 대단해.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뭐 그 친구랑 나랑 뭐 차이가 뭐가 있어?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증권에 다니고 사람들. 그래서 뭔가 그런 거 보면은 좀 근본적으로 뭔가 산업 체질 구조를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 그게 이제 혁신의 한계다. 한계에 부딪힌 거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이제 보고, 그럼 어떻게 이 대안을 찾고 뭔가 또 다른 이제 발전 방향을 우리가 모색할 거냐 했을 때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김 대표님을 내가 찾아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침 또 이제 AI 자산운용 보고서라는 어마어마한 일종의 레터 보고서, 리포트를 직접 쓰셨어요. A4 한 20장 정도 되는 분량인데, 오, 대단합니다. 이 얘기를 좀 이제 한번 해가면서 우리 운용산업의 어떤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얘기를 해볼 텐데, 이 자산운용산업의 혁신이다. 이거는 좀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어떻게 우리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좀 와닿아요? 운용산업의 혁신. 그러니까 사실 뭐 계속 앞에서 말씀해주신 이제 뮤추얼 펀드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문제들, 뭐 이제 간접 상품에게 신뢰를 잃는 문제들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결국에는 성과의 문제일 거예요, 분명히. 이제 물론 이제 성과. 아예 뭐 신뢰 문제도 결국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장 전체의 뭐 알파의 크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경쟁도 굉장히 심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7, 80년대로 돌아가 본다고 하면은 그때는 사실 초과 수익 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스타 매니저분들도 많이
있었고 뭐 피터 린치나 뭐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없죠. 보면은. 네, 없어요, 없어. 그 이유가 이제 꾸준히 오랜 시간 자라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진 거죠. 예전에 비해서는. 그만큼 이제 알파가 줄었다는 거는 이게 예전같이 이제 뭐 먹을 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통계를 봐도 S&P 예를 들어 미국 뭐 펀드다 이랬을 때 미국 에쿼티 펀드다 했을 때 S&P 500 지수를 이기는 액티브 펀드가 10%가 지금 채 안 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전체 액티브 펀드 중에서. 추가 수익이 안 나는 추가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보다 안 되는데 뮤추얼 펀드는 보수는 상대적으로 훨씬 높죠.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구조적으로 이게 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근데 이럴 바에는 어차피 못 이기면 내가 저렴한 그냥 패시브 ETF를 뭐 사는 게 낫다, 인덱스 펀드를 사는 게 낫다라는 흐름이 생긴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뱅가드나 뭐 블랙락 같은 회사들이 굉장히 커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알파를 물론 알파 없는 건 아니에요. 알파가 있는데 이거를 다 누구나 지금 다 열심히 찾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결국 이게 제로섬이잖아요. 알파라는 건데 초과 수익은 누구나 다 같이 누릴 수는 없어요. 결국 이제 제로섬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굉장히 리서치에 투자를 많이 하는 뭐 헤지 펀드들 뭐 이런 쪽은 여전히 상당한 알파를 지금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데들 가보면은 뭐 리서처들만 1000명, 뭐 많은데 1500명 뭐 이런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흔히 생각할 때는 이제 소수정예로 막 액티브하게 막 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펀드들은 수익을 뭐 물론 이제 잘 내는 데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요새 나오는 그런 리그 테이블들 보면은 그 이제 상위 뭐 헤지펀드 누가 많이 벌었니가 맨날 이제 포브스에서 내거든요 매년. 그러면 이제 뭐 항상 뭐 단골이 뭐 제임스 사이먼스 교수, 뭐 레네상스 테크놀로지스 1위 뭐 시타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다 퀀트 펀드들이 위에 있거든요. 그 이제 거의 절반이 넘어요. 이미 절반이 넘은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 비율에서는. 근데 여기는 잘 안 바뀌고 물론 이제 그때 떼돈 번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고 여기는 약간 고정의 느낌이에요. 뭐 투시그마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여기는 결국은 이 알파를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리서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알파가 이제 비싸진 거죠. 그만큼. 왜냐면 이 리서처 한 분들이 연봉이 또 세잖아요. 다 이제 제일 많이 줘요. 이제 그런 아이비 리그에서 뭐 공들 나왔다. 그때 이제 진로를 할 때 헤지 펀드들도 요새는 거의 이제 항상 있는데 거기가 이제 급여로는 제일 많아요. 그리고 잘했을 때 이제 성과급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을 투입을 해서 찾아야지만 알파에서 이제 이 상대 경쟁에서 이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으니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뮤추얼 펀드에서도 힘든 거죠. 왜냐면 여기는 예전에는 그 스타 매니저 한 명이 잘해서 얘도 막 몇십 조씩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뮤추얼 펀드 회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에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 뭐 예전에 엄청 큰 회사죠 지금도. 그리고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레그 메이슨이라는 회사랑 프랭클린 템플턴이 레그 메이슨 인수했어요. 얼마 전에 한 6조 정도를 이제 주고 인수를 했는데 이제 AUM이 합쳐보니까 둘이 이제 두 회사 합쳐지면 이제 커지잖아요. 근데 그래도 예전에 프랭클린 전성기보다 뭐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둘 다 절반으로 줄은 거예요. 전성기 때. 그래서 합쳐서 이제 전성기 AUM을 했지만 이건 두 회사가 합쳐진 거고 이게 자꾸 이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꾸로 반대편에 있는 이제 패시브 운용사들은 뭐 뱅가드 뭐 이런 데 엄청 지금 블랙락도 이제 1경원 바라볼 정도로 이제 AUM이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한 8, 9천조 되는데 좀 이제 그런 큰 흐름에서 이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뱅가드가 그러면 8천억, 9천억 불 정도. 뱅가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그 블랙락 같은 경우가 원화로 봤을 때 8천조 정도 돼요. 8천조?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1경원에 가까운 거예요. 8천조면 이게 트릴리언인데 그 트릴리언 달러예요. 그 7트릴리언 뭐 8트릴리언 달러 이래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군요. 그렇죠. 엄청 큰 제일 크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죠. 블랙락이. 트릴리언으로 가는군요, 이제. 트릴리언 단위에서도 이제 10트릴리언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경원을 이제 넘을 정도고 한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패시브 쪽 물론 이제 패시브만 있는 거 아닙니다만 블랙락이 이제 패시브 시장에서 상당한 또 강자거든요. 아이쉐어즈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제 혁신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그러면 지금 이렇게 헤지펀드에서 근데 헤지펀드는 다 220 구조잖아요. 이제 매년 2% 뛰고 성과 나면 또 20% 허들 넘으면 20% 또 받고 하니까 엄청 비싸요. 그리고 이제 또 소수만 할 수가 있고 거액 자산가들만 받고. 근데 이제 알파가 워낙 이제 귀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제대로 된 혁신이 되려면 이제 이 알파를 그래도 많은 사람한테 딜리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알파의 속성상 모든 사람한테 알파를 줄 수는 없어요. 그건 이제 정의상 알파는 결국 제로섬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지수보다 못해야 되고 누군가 물론 이제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이제 ETF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흐름이 큰 흐름은 이제 뮤추얼 펀드에서 액티브 그런 ETF로 가는 흐름이 있고요. 근데 이 ETF 안을 보면은 좀 되게 재밌는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조금 네, 따지고 예. ETF 안에서 재밌는 현상은 좀 네, 따지고 알겠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그냥 막 바쁘게 살다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도 잘 이제 모르고 지날 때가 많은데 그 유명한 템프턴 자산운용이 네. 뮤추얼 펀드가 막 반으로 쪼그라들어 버리고 네.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네. 반대로 블랙락의 AUM이 우리 돈으로 좀 있으면 이제 1경 그렇죠. 어마어마한 단위죠. 단위 자체가 이제 조가 아니라 이제 1000조를 넘어서 얘기할 때 나오는 단위인데 네. 주로 1000조 원을 넘어서 1경 원으로 가고 있다. 네. 내일 모레 블랙락 하나의 한 단일 회사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이거는 거의 뭐 유사 일에 거의 처음 있는 일 같아요. 이런 일들은. 1경을 돌파하는 선은 역사 이래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돌파한다면 이제 처음이 되겠죠. 블랙락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자산운용 산업의 혁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의도에 있는 수많은 자산운용사들도 혁신을 이루지 못해서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사실상 위기잖아요. 심각한 위기고 사모펀드 운용사들도 한번 좀 잘해보자 해가지고 막 다다다다 했는데 혁신이랄까 뭔가 새로운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상한 또 구태의연한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실망만 안겨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불과 뭐 한 2, 3년 만에 지금 완전히 그냥 뭐 그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다 지금 궁지에 몰렸고 미국에서도 전통적인 의미의 그 액티브 펀드, 뮤추얼 펀드들은 어느새 한 10수년 만에 그냥 이렇게 절반으로 그냥 운용 자산이 쪼그라드는 이런 반면에 뭔가 새로운 뭐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한 그 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또 한쪽에서는 수수료 또 한쪽에서는 엄청난 그 돈을 써서 리서치 이를 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그런 것도 나름의 어떤 뭐 혁신이라면 혁신이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완전히 지금 뭐 수익률 측면에서 날아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 또 어마어마한 운용 자금 규모로 이렇게 세상을 지금 뒤바꿔 놓고 있는 건데 저는 그것도 사실은 우리 김 대표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개인적으로 네. 블랙락의 성공의 요인 수수료 말고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거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아니야 그냥 네. 사실 정답은 당연히 없고요. 근데 이제 뭐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사실. 뭐 물론 운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보면은 뭐 계속적으로 근데 그런 어떤 운용업이 일단 하나 이제 퍼포먼스 차원이 있을 거고 이제 세일즈 마케팅 차원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는 건데 이 패시브 ETF 쪽은 어떤 운영의 성과 측면에서는 사실 할 게 없어요. 별로. 이거는 이제 지수를 그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잘 복제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물론 블랙락이 이제 패시브만 하는 건 아니에요. 패시브보다 또 액티브가 훨씬 또 있습니다. 꽤 큰 분량이 있는데. 또 PEF도 엄청나게 또. 그렇죠. 예. 이렇게 뭐 다 있는데 이제 보면은 블랙락 같은 회사는 그 세일즈 마케팅 쪽을 굉장히 잘했던 회사라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세일즈 마케팅.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이 뭐 어떻게 잘했다는 뭐 저 모르지만은 사실 대부분의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속도도 되게 빨라요. 그 침투되는 속도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회사의 어떤 역량이신 거죠. 굉장히 이제 그게 뭐. 그러니까 이제 꼭 미국에 있는 뭐 연기금이 아니라 네. 미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블랙락 그러면 왠지 돈을 맡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규모 경제가 있어요. 그거. 규모 경제가 있는데 뭐 블랙락도 아주 물론 오래됐지만 뭐 80년대에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뭐 굉장히 잘하셨겠죠. 이제 그 매니지먼트에서 굉장히 잘하신 건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정말 이제 스노볼 이펙트가 나면서 굉장히 커지고 이제 브랜드 자체로서 뭐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된 거죠. 한 10수년 전만 해도 블랙락 그러면은 그냥 P의 하나로서 그냥 뭐 그런데 이제 블랙스톤이랑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네. 뭐 회사는 어쨌거나 다른 회사에 물론 관계는 있지만은 네. P 쪽에서 이제 블랙스톤 굉장히 유명하고 블랙락은 좀 그냥 저희가 그치. 생각하는 이런 운용사에 가깝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한 일경에 가까운 돈을 지금 이제 끌어모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몇십 년 걸린 거죠. 짧은 시간은 아니죠. 네. 수익률 플러스 뭐 세일즈 마케팅 뭐 이런 것들.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어차피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이미지 관리, 브랜드 관리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뭐 혁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걸 특히 잘한 것 같아요. 거기는. 일단 뭐 물론 다 잘하셨을 건데 이제 아이쉐어즈가 원래는 다른 회사, 별도의 회사였어요. ETF에서는. 아이쉐어. 예, 근데 이제 아이쉐어즈가 이제 프랭클린 템플턴에도 같았어요. 사달라. 예, 팔 생각이 있다. 근데 프랭클린 템플턴은 이제 리젝을 했었고, 그게 이제 블랙락한테 넘어왔죠. 인수를 하시면서. 근데 물론 이제 그 아이쉐어즈를 누가 인수하다도 그렇게 키우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블랙락이 잘한 거죠, 사실은. 아이쉐어즈 브랜드를 이제 가지고 ETF 이 인더스트리 초기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정말 급증했거든요. 그야말로.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거의 아이쉐어즈가 ETF 하면 그냥 생각날 정도로 뭐 그런 정도의 위치까지 와 있고 사실상 이제 뭐 과점 상태죠. 지금 블랙락이랑 뱅가드 두 회사 이제 SPDR이라고 이제 스파이 하는 회사는 좀 이제 스파이가 워낙 또 크고 한데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패시브 시장을 다 거의 뭐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근데 이제 언제까지 그런 그 지금의 어떤 그 ETF 패시브 전략에 기반한 그런 ETF들이 언제까지 또 승승장구할 것인가? 이것도 또 다른 문제예요, 또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죠. 이 패시브 펀드 여기에서도 뭔가 또 다른 이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얘기도 한번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잠깐만요. 우리 저 요새 윤광로 회장님이 교육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조민 회장도 뭐 같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이제 사업은 그렇게 하고 우리랑은 이제 그 교육 사업 좀 하려고 좀 이제 하는데 잠깐만요. 참 하필 또 그때 또 오셨네. 아유 그 양반도 좀 뭔가 좀 끝을 잘 맺었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얘기를 했고 이제는 이제 그 뭐야 앞으로 됐습니다. 다 죽여놨고 자 운용산업의 이제 그 어제와 오늘 아직 어제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오늘 얘기를 좀 해봤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또 변화의 바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지 그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것도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 이제 이제까지는 이제 블랙락이라고 하는 이제 어마어마한 그 ETF 회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독주를 하고 아까 뭐 말씀하신 이제 과점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것도 이제 그 언제까지 지금 이대로 계속 쭉 갈 수는 없는 뭐 그런 그게 또 이제 또 과거의 또 흐름이었으니까 그럼 그 안에서도 이 패시브 펀드라든가 이 안에서도 뭔가 이 변화의 바람이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을 텐데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그런 어떤 혁신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있는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뭐 ETF 쪽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제 절대적인 비율은 이제 패시브 ETF입니다. 여전히 90% 이상이 패시브 ETF고 블랙락 뱅가드가 이제 그 시장을 이제 완전히 사실은 뭐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보면은 근데 이게 선점 효과가 굉장히 또 커요. 패시브 쪽은 뭐 다른 차별화 포인트가 별로 없습니다. 뭐 어떤 걸 사도 결과는 똑같아요. 보수만 차이가 나는데 이게 그럼 뭐 보수가 제일 낮은 데로 갈 거냐라고 보면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결국 이제 ETF가 어떤 펀드를 만들 때도 그 하나의 요소로 쓰이고 있는데 한번 넣어놓으면 또 잘 안 바꿔요. 왜냐면 이걸 뭐 가만히 있는데 바꾸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제일 처음 나온 ETF가 그 SPDR이라는 회사 이제 스파이 지금도 이제 세계 최대 ETF예요. 근데 그게 이제 S&P 500 지수를 맞아요. 뭐 단순 추정하는 ETF고 보수가 9BP인데 이게 지금 뒤에 나온 뭐 이제 부나 뭐 이런 게 보수가 더 작거든요. 결과는 뭐 거의 비슷하지만 물론 약간의 운영 방식이 살짝 다르긴 한데 근데도 이제 물론 부도 굉장히 큰 AUM을 갖고 있지만 스파이를 아직은 뭐 그거보다 좀 작아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선점 효과도 굉장히 컸다라는 거고. 선점 효과. 예, 그냥 뭐 S&P 500 하면 스파이가 떠오를 수 있거든요. 여전히.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하기 되게 어려운데. 근데 최근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패시브 시장에서 뭐 내가 예를 들어 저희 회사가 아니면 다른 ETF 회사가 S&P 500 추정하는 거 내봐야 뭐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데 결과는 똑같고 보수는 뭐 이제 더 낮추기도 힘들 정도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야 뭐 이제 제로 피로 하겠다 이런 거 아닌 다음에야 뭐 근데 그 의미가 없죠 사업으로서는. 그래서 실제 제로피 ETF도 요새 뱅크 오브 뉴욕 멜론에서 냈거든요. 제로피? 예, 아예 보수가 없어요. 그런 건 없는데. 와. 물론 이제 거기는 이제 스탁을 크게 하니까 맞아요. 나는 이제 스탁이라도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신규로 들어오기도 되게 힘든 거예요. 어차피 먹을 게 별로 없고 차별하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타나는 흐름들이 이제 그러면은 그렇다고 아예 그냥 뮤추얼 펀드 같은 개념으로 액티브하게 가는 거는 근데 이게 지금 어렵잖아요. 이거 이제 헤지 펀드 말고는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많이 이제 시장이 좀 빠르게 커지고 있는 분야들을 보면은 이제 액티브 인덱스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액티브 인덱스는 액티브 인덱스. 그러니까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되 액티브한 인덱스다. 이게 그냥 그 가운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랑 패시브 펀드 가운데 정도 되는데 얘는 지수를 거의 그냥 추정은 해요. 추정을 하는데 얘를 조금 인핸스 하겠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얘보다는 낫다. 지수보다는 낫다. 네, 지수보다는 낫다. 저희 QRF도 이제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덱스를 똑같이 내서는 뭐 안 되니까 내가 이 인덱스 쓰시는 분이 있을 거잖아요. 뭐 스파이든 부든 있을 텐데 이거 우리랑 지금 인포메이션 레이션이 거의 뭐 같은데 아니면 이제 이게 똑같이 움직이는데 우리가 뭐 오를 때 조금 더 오르고 떨어질 때 조금 덜 빠지니까 이거를 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말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걸 안 살 이유는 사실은 없는 거죠. 이게 만약에 뭐 개런티가 된다면 보수도 뭐 나름 뭐 저렴하고 뭐 이렇게 보수는 이제 차감하고 이제 보니까요. 어차피 ETF는 보수가 큰 의미가 없는 게 보수를 이렇게 청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ETF는 그냥 그 나부에서 이제 매일 이제 차감이 되니까 결국은 그냥 보수가 얼마든 간에 이 기준가에 나온 수익률이 자기 수익이에요. 그냥 그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잘 나오면 뭐 보수가 예를 들어 뭐 3%를 받아도 3% 빼고 뭐 얘가 보니까 5% 플러스 났다 그러면 이제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향후에도 그럴 거냐에 대한 물론 이슈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요 액티브 인덱스 시장이 액티브 인덱스. 지금 보면은 이제 ETF.com이 꽤 큰 ETF 사이트인데 거기서 서베이 한 거 보면은 이제 90% 이상이 그래도 액티브 ETF 한 번 정도 투자를 해본 사람들이고 투자자들 중에서 그리고 26%는 내가 뮤추얼 펀드 대신에 액티브 ETF를 샀다라는 이제 응답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보면 이제 지금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이제 10조 넘는 펀드들 중에서 66% 정도가 지금 액티브 인덱스 방식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예전에 비율을 보면 뭐 30%, 뭐 20%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액티브 인덱스 자체 여기 시장은 아직 여전히 뭐 그렇게 크지 않은데 뉴 웨이브구나 이른바. 그쵸. 근데 여기 이제 패시브도 빨리 크고 있잖아요. 액티브는 돈 빠지고 패시브는 돈이 빨리 들어오고 있는데
요 패시브 성장 속도의 3배예요. 액티브 인덱스 시장은.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시장은 작지만 이게 지금 이제 패시브는 뭐 이제 더 이상 사실 할 게 별로 없어요. 패시브 입장에서 혁신이 불가능해요. 이게 뭐 기존에 몇 개 회사들이 그냥 뭐 알아서 그냥 이끌어가는 그런 시장.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건 규모 싸움이고 이제 규모의 경제일 수밖에 없잖아요. 보수가 낮출수록 유리한다는데 결국 보수를 낮추려면 이 규모가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새로운 뭐 플레이어가 뭐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그리고 이 선점 효과가 너무 크고 이 펀드를 다 바꾸자고 뭐 설득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액티브 인덱스 같은 경우는 성과가 더 좋다고 하니까 이거는 사실 설득할 어떤 드라이버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시장이 이제 빠르게 커지고 있고. 근데 이 액티브 인덱스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결국 이 알파가 굉장히 아까 제가 비싸졌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제 그냥 뭐 대충 해서 알파가 잘 안 나와요. 야. 그러니까 이 지수를 이기가 되게 힘든데. 그 운용 전략이나 그 노하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게 ETF는 보수를 뭐 헤지펀드 같이 내가 투투엔이 받으면서 1000명씩 리서처를 붙인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게는 이제 성과 보수 받기도 어렵고 뭐 보수 자체도 거의 100bp 다 미만이거든요. 대부분 아무리 높아도 뭐 100 몇십 bp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보수를 가지고 내가 액티브 그 퀀트 운용을 하든 아니면 AI로 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다 그러면 인덱스만 이게 몇 개예요.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걸 다 인덱스를 할 때 그 비용 감당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이제 뭐 QRFT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다른 액티브 인덱스 ETF랑 이제 비교를 하는데 저희가 되게 크게 1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물론 잘한 것도 일부 있겠지만은 이 지수를 이긴 ETF가 저희 거랑 이제 골드만삭스의 GSLC라는 ETF 2개밖에 없었어요. 이 S&P 500 지수 기준으로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게 투자를 그만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법론을 보면은 이 팩터들 한 뭐 서너 개 이렇게 뭐 좀 해서 선양결합한 이런 운용 전략으로 운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는 알파를 내기 사실 어려운데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접근이 되는 거죠, 현실은. 그러니까 이제 액티브 인덱스가 성과적으로 액티브 인덱스 ETF가 의외로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시장은 되게 빨리 커지고 있는 있다. 거고. 근데 이거를 결국 사람이 이렇게 막 리서처가 헤지펀드 같이 뭐 100명, 1000명씩 해서는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얘기가 안 되죠, 아예.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 부분은 무조건 AI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액티브 인덱스를 AI로 하는 거에 도전하는 거고, 이제 AI가 사실은 뭐 주가를 뭐 내일 무슨 뭐가 주식 좋은 주식 추천해줘 이거는 아직은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사람도 쉽지가 않고 그거는 한 주식에 대한 분석은 사람이 더 나을 수 있거든요. AI보다는. 네. 이건 이제 종합적인 어떤 사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인덱스라 그러면은 S&P 500 인덱스를 내가 이겨낸다 이러면은 S&P 500은 시가총액대로 요거 하는 거잖아요. 주식에 돈을 배분하는 거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 시가총액이라는 일종의 칙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이 함수라고 하면은. 네. 근데 시가총액 말고 다른 예를 들어 뭐 지금 데이터들 이렇게 볼 게 많은데 이걸로 뭐 다른 함수를 시가총액이 아닌 걸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한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인덱스잖아요. 몇백 종목에 대해서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AI가 되게 잘할 수가 있죠. AI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네. 한번 뭐 뉴 트렌드 관련해서 또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 네. 사실 이제 UTB는 이제 뭐 하나 이제 실사구시의 바탕을 두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좀 어떤 그 우리 이제 자본시장 주변에 있는 새로운 그 혁신이라든가 새로운 경향, 트렌드, 뉴 웨이브, 뉴 트렌드를 좀 많이 좀 이렇게 발굴하고 알리고 뭐 그게 우리 미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그 양축으로 하는데 운용산업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외국 특히 자본시장은 이제 외국하고 직접 경쟁을 하는 이제 그런 시장이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더 그럴 것 같고 이제 운용산업은 뭐 사실은 어마어마한 미국의 큰 그 운용회사들이 지금 뭐 지금 독과점하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ETF, 패시브 이런 거는 뭐 더 쏠림이 심한 것 같고 이제 한편에서는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그러면 이 시장에서의 어떤 그 혁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김 대표가 조금 전에 얘기해 준 대로 그 액티브 인덱스라는 쪽으로 이제 방향 그쪽에서 지금 뭔가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돈을 쓸 수는 없으니, 그래가지고 뭐 헤지펀드처럼 뭐 막 1000명씩 그 사람들 데려다가 R&D 해서 뭔가 차별화된 상품 서비스를 내놓을 수 없으니, 그냥 그거를 사람이 뭔가 좀 AI가 대체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AI가 얼마나 좀 좋은 성과를 내느냐, 그 AI가 얼마나 좀 훌륭하냐, 역량이 있느냐, 우수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제 그 향후 그 이제 패시브 시장, 패시브 산업 이쪽을 좀 이렇게 조금 선도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조금 논의가 좀 진행된다고 보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패시브를 뭐 선도한다는 개념이 뭐 이제 뭐 좀 해석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패시브 시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 액티브 인덱스를 써서 패시브 시장이 없어지고 뭐 다 알파를 얻는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구조적으로. 이거는 이제 제로섬, 물론 이제 주식 계속 제로섬은 아니지만은 결국은 한 스냅샷을 보면은 제로섬에 가깝거든요. 누군가 알파를 얻으면 누군가는 뭐 그만큼 또 손실을 봐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패시브 시장은 당연히 이제 뭐 굉장히 큰 시장으로 항상 남아 있을 거고, 액티브 인덱스나 헤지펀드는 그것보다 이제 작은 시장이 돼야지만 사실 존재가 가능한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 액티브 인덱스 시장은 지금 뭐 워낙 아직은 작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런 좀 값싼 알파에 대한 수요는 분명히 굉장히 크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이제 AI가 적용됐을 때 충분히, 물론 이게 작다 그래도 이제 뭐 이제 전체 패시브 시장에 비하면 작은 거지, 이 자체도 작은 시장 아니죠. 헤지펀드들이 있는 시장도 엄청 큰 시장이고. 그 재미난 말씀 해주셨는데, 말씀 듣다가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강상무 기자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했었는데, 왜 영화 빅쇼트 보면 그 네. 마이클 버리가 이제 그 주인공 나오잖아요. 그 리먼 때 이제 네. 그 뭐야 그 서프라이 모기지. 네. 그거 이제 그 ABCP 막 쇼쳐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벌었는데, 당시 이제 그 모기지 에셋이 엄청나게 버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버블의 붕괴를 예견하고 이제 숏을 해서 그게 이제 빅숏이었다는 건데,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게 그 마이클 버리가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의 버블은 자기가 볼 때는 패시브 쪽에서 뭔가가 워낙 돈이 쏠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뭔가가 일종의 좀 버블이 좀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쪽으로 뭔가 좀 그 글을 올려가지고 그거를 뭐 외신에서 쓰고 그랬던데, 일단 그런 생각이 한편 들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 블랙락의 일경에 가까운 그 자금을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그 천문학적인 돈이잖아요. 네. 이거를 전통적인 그 인간 펀드 매니저가 이거를 이렇게 쭉 뭐 그 지수 추종을 해가면서 복제를 해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운영해 갈 수 있을 것이냐. 거기도 사람을 많이 쓰지는 않을 텐데, 뭐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이제 패시브 ETF나 이런 패시브 상품들은 별로 사면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아무리 뭐 자금이 커도 결국에는 S&P 500 지수의 그 웨이트를 따라서 이렇게 뭐 애플 몇 퍼센트, 몇조 뭐 마이크로소프트 몇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굉장히 큰 주식이거든요. 그리고 회전율이 거의 없어요. 그 지수들은, 패시브 인덱스들은 종목 편출도 이제 정말 이 전체에서 정말 일부고, 회전율이 아마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는 아주 10% 미만이에요. 한 3%, 4% 이런 회전율이기 때문에 이 매매할 이제 건덕지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비용도 이 오퍼레이션 비용도 이제 싼 거죠. 그리고 아니 나는 이제 그래서 그 분야에서도 이른바 AI 딜러들이 딜링은 또 다른 문제긴 그러니까 하죠. 다른 문제인데, AI 펀드 매니저 같은 이제 어떤 역할,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누군가는 또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왜냐면 이제 우리 김 대표도 이제 그 지금 현장에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S&P 500이 이번에 이제 이렇게 팍 망가졌다가 뭐 그냥 한 달 만에 그냥 뭐 다시 이제 원위치가 됐잖아요. 네네. 어제 보니까 나스닥 100은 뭐 사상 최고가를 잠깐 경신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충격이,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뭐 이렇게 뭐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40%네? ETF가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공포에 젖으려고 하는데 그냥 순간 더 회복해버렸어 지금은.
근데 이제 후유증이 별로 이제 크지 않은 거죠, 사실은 이제. 네네. 근데 이게 갑자기 그 시장에 버블은 언제든지 한번 이게 심하게 끼면 버블이 깨질 수 있는 거고, 그럴 때 이제 이 ETF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상당 기간 쭈루룩 지지부진해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누워버리면, 이렇게 흘러내려버리면 상당히 또 거기에 돈을 집행한 많은 또 기관 자금들, 개인 자금들, 뭐 연금 자금들 좀 뭔가 스트레스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대목에서 그 인간들보다 우수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뭐 잘 이렇게 대처하고 그런 그 AI 그 ETF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뭔가 더 훨씬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이제 저는 막 드는 거죠, 이게. 네. 이를테면. 왜냐면 어차피 수익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니까 이거는 그 선전 효과가 그렇게 사실 클 네.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 이제 틈새 시장을 좀 이렇게 그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액티브스러운 인덱스 전략으로, 액티브 인덱스 전략으로 조금 더 이제 수익을 내 가지고 조금씩 이제 잠식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그 지금 그 ETF들을 계속 지금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3개? 네, 3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계획이 있는 거죠. 올해도 있고. 네, 뭐 10월에 이제 2개가 더 상장이 동시에 되고요. 2개가. 네. 그러니까 그런 ETF도 다 이제 이른바 액티브 인덱스 ETF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올해 2개, 그 다음에 내년에 또 이 상장할 그런 네. ETF들은 어떤 쪽에서 뭐랄까 차별화가 있다. 네. 기존의 블랙락의 어마어마한 그 패시브 ETF들하고는 뭐가 다르다. 네. 그런 쪽으로 계속 지금 막 그게 이제 이른바 ETF 시장의 패시브 시장의 새로운 또 혁신이고, 네. 패시브 시장의 혁신이 사실상 글로벌한 운용 산업의 혁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떤 저희가 뭐 계속 그 R&D를 하고 있는 건지. 준비 중인 ETF 소개를 잠깐 드리면, 네. 거기서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넥스트 밸류라는 ETF예요. 그러니까 이제 밸류가 가치 투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요 가치 팩터에 대해서 수익률이 엄청 안 좋아요. 그러니까 밸류 팩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된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어제 오늘도 큰 기사 났던데 돈도 많이 빠져나가고. 뭐 최근에 살짝 뭐 올라오는 감이 있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이게 도대체 수십 년간 밸류가 잘 워킹을 했는데, 네. 뭐 복시형 해서웨이도 어떻게 보면 약간 밸류에 좀 더 가까운 플레이를 하셨는데 지금 요새 좀 힘들거든요. 이 밸류 팩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그 예전에 이렇게 잘 워킹하던 게 왜 안 되냐라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가 또 이루어지고 있어요. 넥스트 밸류. 예. 이제 그게 이제 제일 유력한 어떤 연구 가설이, 기존에는 이제 밸류라는 건 결국 요 굿밸류, 그러니까 요 유형 자산이랑 시가총액 비교해서 유형 자산이 이렇게 큰데 시가총액이 작다, 투자하자, 뭐 이런 컨셉이거든요. 결국에는. 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근데 이제 요새로 이제 최근으로 볼수록 유형 자산의 중요성이 많이 사실은 좀 줄고는 있어요. 이 회사의 어떤 지난번에 문훈 팀장이랑 같이 뭐 비슷한 내용, 같은 내용입니다. 굿밸류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새로운 밸류. 아마존을 한번 생각을 한다고 치면은, 아마존도 이제 유형 자산이 있죠. 물류창고도 있고 좀 있는데. 물류창고. 예. 근데 그게 중요하냐, 아니면은 아마존의 그 배송 시스템, 모형적인 이게 중요하냐고 보면 이게 후자가 훨씬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아마존의 어떤 영업에 있어서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사실 R&D 비용으로 그냥 비용 처리돼 버리고 끝나거든요. 자산 계정에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뭐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무형자산, 이게 어떤 회계 시스템 자체가 다 이런 기존의 제조업 베이스로 사실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유형자산은 잘 이제 계상이 되는데, 무형자산 쪽은 뭐 비용 처리되거나 아니면 되게 복잡한 계정들로 막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산업별로도 되게 다르고, 바이오 산업의 무형자산은 계량하는 방법이 또 달라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경우의 수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무시가 되다 보니까 유형자산만 보고 가치투자를 하니까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가는 그런 데서 엄청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럼 무형자산을 그럼 어떻게 계량을 해야 되냐가 되게 복잡한 문제예요. 이제 북밸류는 이미 정부에서 이거 보면 되는데 무형자산 항목 보면 되는데 이건 없으니까 쉽지 않겠다. 이건 이제 특허도 봐야 되고 이 산업의 특성도 봐야 되고 이게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 R&D 비용에서 뭐 조직에 뭐 이제 관련된 비용, 뭐 마케팅 이게 다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맨파워. 그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복잡하고 경우의 수가 많으면 제 AI가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는 사람보다. 왜냐면 사람을 다 하려면 여럿을 써야 되고 또 비싼 사람을 써야 되고. 그리고 이게 종목이 그러니까 한 종목을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체 종목에 필요한 매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거 이렇게 매저했더니 잘 매저가 되더라라는 걸 찾아야 되니까 AI가 사실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한 게 그런 이제 많은 그 항목들 그리고 뭐 이제 특허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특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특허가 뭐 얼마나 좋은 특허냐를 저희가 기계적으로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어 처리가 또 들어가야 돼요. 이 특허 내용을 이제 읽어가지고 이게 다른 특허랑 얼마나 또 유니크한 특허인지 뭐 이런 부분들 또 산업별 그런 특성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네. 물론 아주 정확하진 않죠. 근데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죠. 저희가 찾는 거는 전체 종목에 쓸 수 있는 매저만 찾으면 돼요. 사실은 한 종목에 대해서 내가 이걸 엄청 파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잘하는 거고. 얘는 인덱스를 이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종목에서 내가 지금 유형자산만 보고 있는 유형자산이랑 시가총액이랑 이 두 가지 변수만 보고 지금 이걸 밸류를 했는데 엄청나게 보는데 이게 모든 종목에 대해서 봐야 되니까 AI가 그거는 잘하죠. 결국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무형자산을 잘 계량할 수 있는 걸 갖고 있는 이제 그 넥스트 밸류가 나오는 거예요. ETF가. 그러니까 얘는 유형자산 플러스 무형자산을 AI가 체크하고 이걸 자산으로 보고 이 시가총액이랑 비교하니까 이렇게 해서 그거에 이제 싼 거를 투자를 하는 가치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 투자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형자산을 고려한 가치 투자죠. 저 미국에도 좀 연구가 좀 시도가 돼요. 그러니까 ETF로 나온 거는 세계 처음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이런 논문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논문들도 이게 어떤 그 무형자산을 어떤 게 프록시를 많이 써요. 현재 쓰는데 이게 저희가 해보면 이거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자율주행 AI가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케이스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온갖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프로그램을 만들기 힘들어서 그럼 내가 뭐 차에 카메라 달아놓고 운전하면서 데이터 모아서 학습시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그런 케이스예요. 케이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산업별로도 너무 다르고 대신에 이제 뭐 데이터는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AI가 사람보다 그러니까 AI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니에요. AI가 사람보다 잘하는 영역이 있고 거기다 AI를 써야지 뭐 내일 상한가 갈 주식 맞춰봐 이거는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이 나아요. 차라리 사람도 어렵지만 근데 이렇게 어떤 저희는 이제 내부 용어로 이제 매저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칙도를 찾아내는 부분은 잘해요. 얘는 이제 칙도라는 거는 모든 종목에 공통적으로 이게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케이스가 많으니까 이걸 복잡한 칙도로 갈수록 AI 사람이 찾긴 되게 어려워져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그런 이제 넥스트 밸류 ETF가 상장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AI의 그 잘하는 부분을 굉장히 잘 적용한 ETF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저희가 과거에 냈던 ETF들보다도 설명 들어보면 이제 그 반응을 저희도 보는데 이거는 내가 왜 AI가 잘하는지 알겠다라는 반응이 되게 많아요. 이 넥스트 밸류 ETF 같은 경우는.